38년 군 생활, 이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겠구나. 준호의 눈이 빛난다. 그러나 집에 들어온 순간 아내의 손에서 꽃다발 대신 이혼장이 던져진다. 연금은 절반 내 몫이에요. 당신은 이제 필요 없어요. 아내의 냉정한 목소리. 충격에 손에서 꽃다발이 떨어지며 준호의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진다. 영광의 순간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군인의 눈빛은 분노로 바뀐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한 번씩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과 재미가 있는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90년대 초 강원도 해병대 부대 안쪽에 자리한 관사초는 작은 마을 같았습니다. 줄지어 선 관사들 사이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도 박준호 중사의 집 마당은 유독 활기가 넘쳤죠. 매일 오후 5시면 군복을 입은 준호가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빠, 이쪽으로 패스. 7살 된 아들 민수가 작은 다리로 뛰어다니며 소리쳤어요. 5살 딸 수진이도 공을 차려고 애쓰며 나도 하고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준호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일부러 천천히 움직이며 공을 넘겨주곤 했어요. 민수는 똘똘한 눈빛을 하고 있었고 수진은 어머니를 닮아 예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민수 정말 잘하네. 수진이도 발차기가 좋아졌어. 준호의 칭찬에 아이들은 더욱 신이 났습니다. 땀에 젖은 군복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과 뛰어노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어요. 관사촌의 다른 아버지들도 퇴근 후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지만 준호만큼 열정적으로 놀아주는 사람은 없었죠. 집 안에서는 김영숙이 저녁 준비를 하며 창밖으로 남편과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영숙은 그때만 해도 눈빛이 따뜻했어요. 결혼 초기의 불안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정말 행복한 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밥 다 됐어요. 영숙의 부름에 준호와 아이들이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녁 식탁은 언제나 화기애애했어요. 오늘 부대에서 무슨 일 있었어? 영숙이 밥그릇을 놓으며 물었습니다. 별일 없어. 신병들 훈련시키고 장비 점검하고. 그런데 오늘 민수가 축구를 정말 잘하더라. 나중에 축구선수 시켜야겠어. 준호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빠 직업이 뭐야? 민수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군인이야.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을 해. 우와, 정말 멋있어. 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수진이도 우리 아빠 최고. 라며 손뼉을 쳤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찬사에 준호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어요. 그때 영숙은 남편의 직업을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집은 군인 집안이야. 자랑스러운 일이지. 영숙이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아빠가 나라를 지키는 동안 엄마가 집을 지키는 거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영숙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어떤 그림자도 보이지 않을 만큼 평온했어요. 저녁 식사 후에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준호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군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빠가 처음 군대 갔을 때 말이야. 준호의 이야기에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수는 특히 아버지의 무용담을 좋아했고 수지는 동화책을 더 선호했어요. 주말이면 가족 모두 함께 산책을 하거나 근처 계곡에 놀러 갔습니다. 준호가 아이들을 어깨에 태우고 걸으면 영숙이 뒤따라오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네. 그러게 말이야.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 좋겠어. 두 사람의 대화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사촌에서의 생활은 규칙적이면서도 따뜻했어요.
아침에 준호가 부대로 출근하면 영숙은 아이들을 깨워 아침밥을 먹이고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군인 부인들과 함께 아이들을 돌보며 정보도 나누고 서로 도우며 지냈어요. 우리 민수 정말 똑똑하네요. 수진이도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웃들의 칭찬에 영숙은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준호는 부대에서도 모범적인 군인이었어요. 박 중사는 정말 가정적이에요. 아이들 이야기만 하면 눈이 반짝거려요. 동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가족 사랑이 남달랐죠. 훈련이 끝나고 나면 항상 집으로 달려가서 아이들과 놀아주었습니다. 저녁에는 온 가족이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들이 잠들면 준호와 영숙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민수가 학교 갈 나이가 다가오네. 벌써 그런가? 시간 정말 빠르다. 수진이도 오빠처럼 공부하려고 해. 정말 기특해. 하지만 시간이 흘러 민수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준호는 2년에 한 번씩 전근을 가야 했어요. 이번에는 서해 쪽 부대로 발령이 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보, 이번에 서해 쪽으로 전근 간다는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또요? 민수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야 하는데. 영숙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어려서 함께 이사 다니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다른 집들은 어떻게 해? 영숙이 물었어요. 아이들 학교 때문에 따라다니기 힘들어 하더라. 특히 초등학교 들어가면. 준호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군인 가족들 대부분이 겪는 문제였어요. 며칠 후 준호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보, 수원에 집 하나 구하는 게 어떨까? 교육 환경도 좋고 내가 어디로 전근 가든 그나마 가까운 곳이니까. 그럼 당신은 혼자 부대에서 살아야 하는 거네요? 어쩔 수 없지. 아이들을 위해서는. 영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주말에는 올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휴가 때마다 집에 있을 수 있고. 결국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봄, 가족은 수원으로 이사했습니다. 준호는 서해 쪽 부대로 혼자 전근을 갔어요. 이사하는 날 온 가족이 울었습니다. 아빠, 자주 와요. 그럼 아빠가 시간 날 때마다 갈게. 하지만 약속은 생각보다 지키기 어려웠어요. 부대 일이 바쁠 때는 주말에도 출근해야 했고 훈련이나 각종 행사가 있으면 한 달에 한 번도 겨우 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게다가 2년마다 반복되는 전근 때문에 점점 가족과의 거리는 멀어져만 갔어요. 아빠 언제 와? 전화 너머로 들리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준호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관사에서 함께 보냈던 그 행복한 시절이 더욱 그리워졌어요. 영숙도 점점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박준호의 정년퇴직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38년간의 긴 군 생활이 마침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경상남도 해안가 부대의 작은 강당에는 오랜 동안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과 후배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준호 원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대장의 치사와 함께 준호는 마지막 거수 경례를 했어요. 퇴직 선물로 받은 기념패와 꽃다발을 들고 준호는 수원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며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정말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겠다. 그동안 못해준 것들을 다 만회해야지. 고속도로를 달리며 준호는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퇴직식 끝나고 집으로 가고 있어.
오늘은 우리 부부끼리 저녁이나 먹을까? 아, 그래요. 집에 와서 이야기해요. 영숙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가웠지만 준호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드디어 집에 도착한 준호를 맞이한 건 축하가 아니라 냉담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날부터 준호의 본격적인 집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38년 만에 처음으로 매일 집에 있게 된 거였죠. 첫 주에는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여보, 아침 뭐 먹을까? 점심은 뭘 해줄 거야? 준호는 자연스럽게 밥을 챙겨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군인 시절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여보, 이 양말 짝이 안 맞네. 다시 정리해줘. 신문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어. 좀 정리하자.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크다. 줄여. 영숙은 점점 짜증이 났어요. 20여 년간 혼자서 집안일을 해오면서 나름의 방식이 있었는데 남편이 모든 것에 참견하고 지적하는 거였어요. 여보, 제가 그동안 잘해왔잖아요. 잘해온 게 아니야. 이제 내가 집에 있으니까 제대로 해야지. 아침마다 준호는 영숙을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 아침 준비해야지. 어제 늦게 잤어요. 좀 더 잘 거예요.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해. 일찍 일어나는 게 좋아. 영숙은 숨이 막혔어요. 자유롭게 살던 생활이 갑자기 통제받는 기분이었어요. 식사 시간도 문제였습니다. 밥이 좀 짜네. 국이 싱거워. 반찬이 몇 개 없네. 좀 더 만들어야겠어. 준호의 지적에 영숙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혼자 해오던 방식이 모두 틀렸다는 식으로 말하니 기분이 상했죠. 여보, 외출할 때는 미리 말해줘. 어디 가는지 정확히 알려주고 가야 해. 너무 늦게 들어오지 마. 준호는 아내의 외출까지 관리하려고 했어요. 영숙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유롭게 살다가 갑자기 모든 것을 보고해야 한다니요. 한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여보, 우리 그동안 모은 돈으로 뭔가 투자를 해볼까? 주식이나 부동산 말이야. 준호가 말했어요. 영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돈 말씀이세요? 그동안 내가 번 월급으로 내가 모아둔 돈 있잖아. 얼마나 모았어? 준호가 당연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영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은 돈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니? 30년 넘게 벌어온 돈인데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집 관리비 다 나갔어요. 특히 민수 대학 등록금이며 수진이 유치원 교사 자격증 따는 비용이며 영숙의 설명에 준호는 당황했어요. 그래도 뭔가는 있을 거 아니야. 정말 없어요. 당신이 집에 오는 횟수가 적어도 생활비는 똑같이 들어갔고 오히려 더 들었어요. 혼자서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 영숙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8년간 벌어온 돈이 저축 하나 없이 다 써버렸다니. 그럼 우리 노후 준비는 뭘로 하라고? 연금으로 해야죠.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날부터 준호와 영숙 사이에는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아내가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했고, 영숙은 남편이 현실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숙은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을 줄였어요. 어디 가? 친구 만나러 가요. 또, 어제도 나갔잖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요. 영숙은 거의 매일 외출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운동을 한다고 하기도 했어요. 사실 영숙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다시 만나게 된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로 결혼 전 만났던 첫사랑이었어요. 우연히 동창회에서 재회한 후 서로의 안부를 묻다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옛 친구로 만났지만 외로움 속에서 점점 감정이 깊어졌어요. 그 사람은 영숙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혼자서 아이들 키우느라. 준호에게서 받지 못한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영숙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진짜 자신이 될 수 있었어요. 준호가 집에 매일 있게 되면서 영숙은 더욱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 사람과 만날 시간도 줄어들었고 남편의 간섭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집에만 있어야 하나요? 그런 게 아니라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중요하잖아. 준호의 말에 영숙은 폭발했어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요? 그동안 당신이 언제 가족과 시간을 보냈나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잖아. 이제부터 함께 하면 되지. 이제 와서요? 저는 이미 당신 없는 삶에 익숙해졌어요. 영숙의 말에 준호는 상처를 받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예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아요. 영숙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첫사랑이 주는 따뜻함과 이해심에 비하면 남편과의 관계는 너무 메마르고 답답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영숙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혼해요.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일이에요.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당신은 당신 방식대로 살고 저는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30년 넘게 함께 산 부부가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이미 끝난 거예요.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가 진짜 함께 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영숙의 말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결국 한 달간의 갈등 끝에 두 사람은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금은 법적으로 절반씩 나눠야 해요. 이 집은 어떻게 하고? 제가 계속 살 거예요. 당신은 나가서 사시면 되고요. 법원에서 이혼 절차를 밟으며 준호는 허탈감에 빠졌어요. 38년 군 생활을 마치고 행복한 노후를 꿈꿨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이혼 후 준호는 수원 외곽의 작은 전셋집에서 첫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5시 반이었어요. 38년간 몸에 밴 습관 때문에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거였죠. 하지만 이제 갈 부대도 없었습니다.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있으니 막막하기만 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하나? 준호는 한숨을 내쉬며 신문의 구인 광고란을 펼쳤습니다. 이혼 후 반으로 줄어든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58살 나이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간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대부분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경비원, 청소원. 선택의 폭이 좁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눈에 들어온 광고가 하나 있었어요. 시내버스 운전기사 모집 나이 제한 없음, 성실한 분, 우대, 군 경력자 환영.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버스회사에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전기사 지원하러 왔습니다. 면접관이 이력서를 보더니 눈을 번쩍 뜨더군요. 아, 해병대 원사 출신이시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운전 경력은 어떻게 되세요? 군용 트럭이나 장갑차는 많이 운전해 봤습니다만 버스는 처음입니다. 준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군대에서 차량 운전하신 분들은 보통 운전 실력도 좋고 책임감도 강하거든요. 일주일 교육받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준호는 일주일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버스 조작법부터 노선 익히기,
승객 응대 요령까지 모든 게 새로웠지만 군인 특유의 집중력으로 빠르게 익혔어요. 교육 담당자도 역시 군 출신은 다르다며 감탄했습니다. 첫 출근 날 새벽 5시 준호는 버스 차고지에 도착했습니다. 버스 기사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의 모습에 당황했어요. 38년간 입었던 군복 대신 버스 기사 제복. 이제 박준호 원사가 아니라 박준호 기사구나. 준호 씨, 오늘부터 7번 노선 담당이에요. 김 기사님이 옆에서 도와주실 거예요. 회사 직원의 안내를 받아 준호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운전석에 앉아보니 군용차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각종 버튼들과 표시등, 그리고 요금기까지. 하지만 차근차근 확인하며 익혀갔습니다. 첫 운행이 시작됐어요. 새벽 첫 차부터 승객들이 하나둘 타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새벽 운동 나가는 어르신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 준호는 조심스럽게 운전하며 승객들을 살폈습니다. 안전벨트 착용해 주시고 손잡이 꽉 잡아주세요. 준호는 군인 시절의 습관으로 안전을 강조했어요. 처음에는 승객들이 어색해했지만 점차 안전 운전하는 기사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 주는 실수의 연속이었어요. 정류장을 살짝 지나치거나 문을 너무 일찍 닫는다거나. 기사님, 좀 제대로 해요. 아직 안 탔는데 왜 문 닫아요? 승객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힘든 건 일부 승객들의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어요. 이 기사 새로 온 사람인가 봐. 운전도 서툴고. 요즘 아무나 기사 시키나 봐. 예전에는 해병대 원사로서 존경받던 위치에서 이제는 무시받는 처지가 된 거였죠. 점심시간 다른 기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한 동료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준호 씨는 왜 이 일하게 됐어요? 원사까지 하셨으면 연금도 좀 나올 텐데. 그냥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이혼 이야기를 숨겼어요. 부끄럽기도 했고 복잡한 사정을 설명하기도 어려웠거든요. 연금만으로는 좀 부족해서 일도 하시는 거예요? 뭐 그런 셈이죠. 애매하게 넘어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예전 부대 후배를 만난 거예요. 민간인 복장을 한 후배가 버스에 올라타더니 운전석에 준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후배의 놀란 목소리에 다른 승객들도 시선을 돌렸어요. 준호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냥 요즘 버스 운전 일을 하고 있어. 원사님이 버스 운전을요? 연금 받으시면서 굳이 왜? 후배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주변 승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기사 원래 군인이었나 봐. 그럼 연금 받으면서 왜 일하지? 그냥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시작한 거야. 준호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창피함이 밀려왔어요. 후배가 내릴 때까지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전셋집에 혼자 돌아온 준호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준호 원사에서 박준호 기사가 되었구나. 38년간 쌓아온 지위와 명예가 한순간에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거든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준호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장보기 가방을 들고 버스에 오르시는 걸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도와드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기사님이 고마워요. 요즘 이런 친절한 기사님 보기 힘든데. 할머니의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준호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후로도 준호는 거동이 불편한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어느 날이었어요.
길이 미끄러워서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는데 한 승객이 말했습니다. 기사님, 운전 정말 안전하게 잘하시네요. 비 오는 날 이렇게 안전하게 운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준호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이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구나.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승객들의 안전한 이동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작은 전셋집에 혼자 돌아가는 시간은 여전히 외로웠어요. 냉장고에서 간단한 찬거리를 꺼내 저녁을 준비하며 준호는 자주 생각했습니다. 영숙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가끔 전화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이혼할 때 서로 상처를 많이 주고받았거든요. 민수와 수진이에게도 연락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웠거든요. 어느 날 동료 기사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요즘 승객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더라고요. 안전 운전하고 친절하다고 소문났어요. 그 말에 준호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저녁 무렵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준호는 운전석에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군인은 전장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구나. 38년간 나라를 지키던 군인이 이제는 시민들의 발이 되어 도시를 지키고 있었어요. 비록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는 삶이었습니다. 버스 기사로 일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준호의 삶은 어느 정도 패턴이 잡혔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차고지로 가고 하루 종일 7번 노선을 운행하고 저녁에 혼자 전셋집에 돌아가는 일상이었어요. 승객들과도 친해졌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나아졌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준호는 평소처럼 버스를 몰고 있었어요. 시내 중심가를 지나가는데 신호등에 걸려 잠시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길가 카페 창문을 통해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영숙이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눈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영숙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영숙 맞은편에 남자가 앉아 있었거든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대화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신호가 바뀌어 버스가 출발했지만 준호의 머릿속에는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설마 그냥 아는 사람이겠지.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영숙의 표정이 너무 밝아 보였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준호는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누구랑 만난 걸까? 왜 그렇게 행복해 보였지? 이혼한 사이라지만 30년 넘게 함께 산 사람이었는데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목격이 있었어요. 군인 시절 동료인 이 원사가 준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 씨, 오랜만이에요. 수원 쪽에서 사모님 자주 보는 것 같아서요. 어떤 남자분이랑 같이 다니시더라고요.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른 사람도 봤다는 얘기였거든요. 어디서 봤는데요? 백화점 앞에서요. 둘이 팔짱 끼고 걷던데 뭔가 친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남자 나이가 비슷해 보이던데요. 이 기사의 말에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호는 의도적으로 영숙이 자주 다니는 곳 근처로 노선을 조금씩 바꿔 다녔어요. 휴게 시간을 이용해서 그 카페 근처를 지나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같은 카페에서 영숙이 그 남자와 다시 만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분명히 연인 같아 보였어요. 마주 앉아 대화하며 웃고 있었고 남자가 영숙의 손을 잡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준호는 버스를 세우고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태성이었어요. 영숙의 결혼 전 첫사랑이었던 사람 말이죠. 준호도 예전에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기억하고 있었어요. 태성이, 설마. 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강태성은 영숙이 결혼하기 전 사귀던 남자였어요. 당시에는 집안 사정 때문에 헤어졌다고 들었는데 지금 다시 만나고 있는 거였습니다. 준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언제부터 다시 만나기 시작한 거지? 혹시 이혼한 것도 이 때문인가? 갖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오랫동안 만나온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날 저녁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영숙과 강태성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던 장면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그럼 나와 이혼한 것도 계획된 일이었단 말인가? 며칠 후 준호는 용기를 내어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아, 나야. 왜 전화했어요? 영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냥 안부나 물어보려고. 별일 없으면 끊을게요. 바빠서. 혹시 요즘 누군가 만나고 있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게 당신이 알 일인가요? 우리 이미 이혼했잖아요. 그래도 궁금해서. 당신도 당신 일이나 신경 쓰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준호는 확신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죠. 영숙의 반응이 너무 예민했거든요. 평소라면 그냥 누가 있겠어라고 웃으며 넘어갔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준호는 다시 그 카페 근처를 지나갔어요. 그리고 또다시 두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카페를 나와서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영숙이 강태성의 팔에 기대어 걷는 모습을 보니 준호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던 거야? 준호는 궁금해 미칠 것 같았어요. 혹시 자신이 군 복무 중일 때부터 만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도 계획된 일이었을 거고요. 그날 저녁 준호는 전우인 김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 좀 이상한 걸 봤는데. 김 상사는 준호의 고민을 들어주었어요. 뭔가 수상하긴 하네.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겠어. 어떻게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 볼게. 요즘 이런 일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어. 김 상사의 말에 준호는 희망을 느꼈어요.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일주일 후 김 상사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야, 앉아서 들어. 너 많이 충격받을 수도 있어. 뭔데요? 그 강태성이라는 놈 영숙이랑 벌써 몇 년 전부터 만나고 있었어. 내가 지방부대에 있을 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 몇 년 전부터요? 준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자신이 멀리 떨어진 부대에서 근무할 때부터 아내가 첫사랑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얘기였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강태성도 기혼자였는데 최근에 이혼했다는 거야. 준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이 모든 게 맞아. 계획된 거였어. 내가 퇴직하면 이혼하고 강태성도 자기 부인과 이혼하고 완전히 짜고 친 거지. 김 상사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태성이 부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여자도 완전히 당한 거지. 남편이 갑자기 이혼하자고 해서 영문도 모르고 쫓겨난 거야. 지금 혼자서 힘들게 살고 있어. 준호는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만 당한 게 아니었던 거죠. 김 상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민수 말이야. 혹시 DNA 검사해봤어? 무슨 말씀이세요? 강태성과 영숙이 첫사랑 사이라고 했잖아. 민수 나이를 생각해보면
준호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민수가 자신과 닮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이유, 영숙이 결혼 초기에 불안해했던 모습, 그리고 지금의 이혼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준호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몇 년간이나 자신을 속이고 계획적으로 이혼을 유도한 거였어요. 그것도 첫사랑과 함께 말입니다. 그날 밤 준호는 버스를 운전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바보였을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준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김 상사로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다음 날, 준호는 버스 운전대를 잡고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과 강태성의 불륜, 그리고 계획된 이혼.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것도 멍하니 바라보며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 상사가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수 나이를 생각해보면. 하지만 준호는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아니야, 민수는 내 아들이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30년 넘게 아들로 키운 민수를 의심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점심시간 준호는 동료들과 떨어져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지만 여전히 소중한 자식이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수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고 있어? 준호는 반가우면서도 조심스러웠어요. 이혼 이후 아이들과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엄마한테 들었는데 요즘 버스 기사 일 하신다고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응, 그래.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일을 시작했어. 준호는 최대한 밝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굳이 그런 일까지 하실 필요 있나요? 연금도 받으시는데.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말이야. 그렇게 힘들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민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준호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역시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괜찮다. 일하는 게 나쁘지 않아.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도 아버지가 그런 일 하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좀 미안하다. 내가 부끄럽겠구나.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요. 민수의 진심 어린 말에 준호는 코끝이 시큰했어요. 며칠 후 둘째 딸 수진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살고 있지. 수진이는? 저는 잘 지내요. 그런데 아빠, 엄마가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준호는 귀를 기울였어요. 요즘 자주 외출하시고 전화도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화장도 예전보다 진하게 하세요. 수진의 말에 준호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혹시 누군가 만나고 있는 것 같아? 글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뭔가 달라 보여요. 아빠, 엄마랑 다시 만날 생각 없으세요? 수진의 순진한 질문에 준호는 씁쓸했어요. 그건 어려울 것 같다. 왜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불륜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날 저녁 준호는 김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아이들이 영숙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어요. 그럴만하지. 사람이 연애하면 달라지거든. 근데 아이들은 아직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다행이야. 아이들한테는 충격적인 일이니까. 김 상사가 말했어요. 그런데 준호야, 우리가 조사한 걸 보면. 뭐요? 강태성과 영숙이 만난 시기가 정말 오래전이야.
내가 지방부대 근무할 때부터인 것 같아. 준호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몇 년 동안 나를 속인 거네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준호야. 김 상사가 말을 멈췄어요. 뭐요? 아니야. 나중에 더 확실해지면 얘기할게. 형, 뭔데요? 그냥 더 조사해봐야 할 것들이 있어.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되니까. 김 상사는 민수의 출생에 대한 의혹을 쉽게 말하지 못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았고 준호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일이 될 수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가 직장 동료들과 함께 준호가 운전하는 버스에 탄 거예요. 민수는 아버지를 알아보고 당황했지만 동료들에게는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저희 아버지세요. 해병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어요. 민수의 말에 동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와, 정말 멋있으시네요. 군인 출신이시면 운전도 안전하게 잘하실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민수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오늘 동료들이 아버지 보고 정말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네, 군인 출신 버스 기사라니까 신기해하면서요. 저도 자랑스러웠어요. 민수의 말에 준호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역시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마음만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영숙으로부터 화가 난 전화가 왔어요. 당신 아이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야? 민수가 요즘 저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봐요. 당신이 이상한 말 했죠?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민수가 알아서 눈치챈 거 아니야? 거짓말 마세요. 분명히 당신이 뭔가 말했을 거예요. 영숙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영숙아, 아이들이 바보가 아니야. 내 변화를 느끼고 있는 거지. 무슨 변화요? 요즘 화장 진하게 하고 자주 외출하고 수진이가 다 보고 있더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건 제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서 그런 거예요. 취미가 뭔데? 요가도 하고 독서 모임도 하고. 영숙의 변명은 어색했어요. 태성이와 만나는 것도 취미야? 준호가 직격탄을 날렸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다 알고 있어. 카페에서 만나는 것도 손잡고 걷는 것도. 그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이혼했잖아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제부터였어? 이혼하기 전부터지. 그건 당신이 알 일이 아니에요.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이들한테 진실을 말할 거야. 안 돼요.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애들이 상처받아요. 그럼 내가 직접 말해. 절대 안 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불륜을 알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민수와 수진 생각을 하며 잠들었어요. 아무리 상황이 복잡해도 아이들만은 자신의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아직 몰랐어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영숙과의 통화 후 며칠이 지났을 때 준호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강태성의 전 부인인 박미경이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버스 회사 앞에서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박준호 씨 맞으시죠?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강태성이. 아니, 강태성의 전 부인 박미경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준호는 긴장했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만나 뵙고 싶었어요. 미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는 미경을 근처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상처를 받은 피해자였거든요. 어떻게 저를 찾으셨나요? 준호가 물었어요. 김 상사님께서 연락 주셨어요. 저희가 서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미경은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남편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아서 혼자 괴로워했는데 점점 증거들이 쌓이더라고요. 미경은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영숙과 강태성이 함께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심지어 여행지에서까지. 이 사진들을 언제 찍으신 거예요? 준호가 놀라며 물었어요. 몇 년 전부터예요. 남편 행동이 이상해서 사립탐정에게 의뢰했거든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오랜 고통이 배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확실하더라고요. 사진들을 보니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어깨에 기대는 모습, 심지어 키스하는 장면까지. 이게 언제 찍힌 사진이에요? 가장 오래된 건 3년 전이에요. 준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3년 전이면 자신이 아직 현역 군인이었을 때였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네, 아마 그 전부터 만났을 수도 있어요. 제가 확인한 건 3년 전부터지만요. 미경은 계속해서 더 많은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이건 통화 내역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했어요. 이건 어떻게 구하셨어요? 남편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건 계좌 거래 내역이고요. 계좌 거래 내역을 보니 강태성이 영숙에게 돈을 보낸 흔적들이 있었어요. 선물도 많이 사줬나 봐요. 미경이 씁쓸하게 말했어요. 제 돈으로 다른 여자한테 선물을 사준 거죠. 미경 씨는 언제 확신하게 되셨어요? 작년 말쯤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모든 퍼즐이 맞춰졌죠. 미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비슷한 시기에 이혼 얘기를 들었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그럼 이 모든 게 계획된 거였던 거네요. 맞아요. 준호 씨가 퇴직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재산 정리하고 이혼하려고요. 미경은 더욱 충격적인 얘기를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준호 씨, 제가 더 조사해 본 게 있어요. 뭔가요? 영숙 씨와 제 남편이 젊을 때 사귀었던 사이라고 들었는데. 네, 첫사랑 사이였어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영숙 씨가 준호 씨와 결혼한 시기하고 큰아드님 출생 시기를 계산해 보면 미경이 말을 멈췄어요. 뭐가 이상한가요? 민수 씨가 태어난 게 결혼 후 몇 개월 안 된 시점이에요. 그런데 신생아가 너무 컸다고 병원 기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준호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DNA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 남편과 영숙 씨가 첫사랑 사이였고 민수 씨 출생 시기를 보면 준호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의혹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증거들을 보면 미경은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꺼냈어요. 녹음 파일이 들어있는 작은 녹음기였어요. 이건 제 남편이 술 취해서 한 얘기예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강태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경아, 사실 나한테는 아들이 하나 더 있어. 영숙이가 낳은 민수 말이야. 그 애가 내 친아들이거든. 술에 취한 강태성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준호 그 바보는 지금까지 모르고 키우고 있어. 녹음을 들은 준호는 온몸이 떨렸어요. 30년간 아들로 키운 민수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니. 이게
정말 태성이 목소리 맞나요? 네, 확실해요. 작년에 녹음한 거예요. 그럼 민수는 강태성에 친아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영숙 씨는 그 사실을 알고 준호 씨와 결혼한 거고요. 미경의 말에 준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미경 씨, 이 모든 증거들을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물론이에요. 저도 소송 준비하고 있거든요. 함께하면 더 강력할 거예요. 미경의 눈에는 결의가 보였어요. 그날 저녁 준호는 김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 미경 씨를 만났어요. 어땠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민수가 제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준호야, 너무 상심하지 마. 그래도 30년간 내가 키운 아들이잖아. 하지만 속은 건 맞잖아요. 30년간 다른 남자 아들을 키운 거잖아요. 준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미경 씨와 함께 법적 대응을 할 거예요. 이제는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 없어요. 좋은 생각이야. 변호사도 소개해 줄게. 며칠 후 준호와 미경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지훈 변호사는 두 사람이 가져온 증거들을 보더니 눈이 번쩍 뜨더군요. 이 정도면 완벽한 증거예요. 불륜, 사기, 친자 관계까지 모든 게 다 있네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길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승이에요. 특히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예요. 준호는 마침내 반격의 기회를 잡았어요. 30년간의 속임수, 계획된 이혼, 그리고 친자 관계까지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온 거였습니다. 첫 번째 공판이 열리는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넥타이를 메었어요. 오랜만에 정장을 입으니 군복이 그리웠지만 오늘은 다른 종류의 전투복이었습니다. 30년간의 속임수와 배신에 맞서는 마지막 싸움이었어요. 법원 앞에서 미경과 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미경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준호 씨, 떨리네요. 저도요. 하지만 우리가 옳은이라고 있잖아요. 세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 안에는 이미 영숙과 강태성이 앉아 있었어요. 영숙은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준호와 눈이 마주치자 급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방청석에는 민수와 수진도 와 있었어요.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준호는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특히 민수를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모두 기립해 주십시오. 판사가 입장하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김지훈 변호사는 준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준비한 증거들이면 충분해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영숙 측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어요. 원고는 이혼 후 복수심에 불타 허위 사실을 가지고 피고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불륜이나 사기 같은 것들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간의 계획적 불륜, 사기성 결혼, 그리고 친자 관계 조작까지 모든 것을 명확히 증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제출되었어요. 미경이 몇 년간 모아온 사진들이었습니다. 영숙과 강태성이 함께 있는 모습들, 호텔 출입 장면, 여행 사진들. 법정에 큰 화면으로 보여지자 방청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건 그냥 친구 사이로 만난 거예요. 하지만 사진들 속 두 사람의 모습은 명백히 연인의 그것이었어요.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어깨에 기댄 모습, 키스하는 장면까지. 두 번째 증거는 통화 내역과 계좌 거래 내역이었어요. 하루에 평균 5번 이상, 때로는 새벽에도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태성 씨가 영숙 씨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보낸 흔적도 있어요. 김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세 번째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강태성이 술에 취해 한 말을 녹음한 파일이었어요. 법정에 강태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이가 낳은 민수 말이야. 그 애가 내 친아들이거든. 준호 그 바보는 지금까지 모르고 키우고 있어.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방청석의 민수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수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강태성도 마찬가지였어요. 피고들은 이 녹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강태성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술 먹고 한 헛소리예요. 기억도 안 나요. 김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술을 먹었다고 해서 사실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심이 나오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어요. 재판장님, 저희는 DNA 검사 결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민수 씨의 머리카락과 박준호 씨의 DNA를 비교한 결과 친자 관계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뛰쳐나갔고 수진이 울면서 뒤따라갔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어떻게 DNA 검사를?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수 씨가 이전에 건강검진 받으면서 남긴 검체를 활용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어요. 김 변호사가 답했어요. 네 번째로 영숙의 과거 병원 기록이 제출되었어요. 영숙 씨는 결혼 전 이미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박준호 씨에게 숨기고 결혼했어요. 의료 기록이 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준호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38년간 해병대에서 근무하며 나라를 위해 봉사했습니다. 그동안 아내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겼어요. 하지만 그 믿음을 완전히 배신당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할 뿐입니다. 30년간 다른 남자의 아들을 제 아들로 키웠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미경도 증언했습니다. 저 역시 남편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간 속았어요. 제 돈으로 다른 여자에게 선물까지 사주면서 저를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가 최종 변론을 했어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분쟁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계획적으로 배우자를 속이고 친자 관계까지 조작한 명백한 사기 사건입니다. 원고는 나라를 위해 38년간 헌신한 군인입니다. 그런 분이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런 배신을 당했어요. 정의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일입니다. 영숙과 강태성의 변호사도 최종 변론을 했지만 압도적인 증거들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어요.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모든 증거와 증언을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불륜, 사기, 그리고 친자 관계 조작까지 모든 증거가 명확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박준호 씨의 군인연금 분할을 취소합니다. 영숙 씨는 지금까지 받은 연금을 모두 반환하고 추가로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성 씨도 동일한 금액의 위자료를 박준호 씨와 박미경 씨에게 각각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영숙은 무릎을 꿇고 오열했고 강태성은 얼굴을 감췄어요. 준호는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준호는 가슴이 뛰었어요. 오랫동안 억울했던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이 준호에게 말했어요. 정말 잘 싸우셨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지만 준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었어요. 30년간 아들로 여겼던 민수와의 관계, 그리고 상처받은 아이들.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가족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판결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버스 기사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진 후 준호의 마음에는 당당함이 돌아왔거든요. 동료들도 신문에서 준호의 이야기를 보고 나서 더욱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준호 씨,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일을 당하고도 꿋꿋하게 버텨내시다니. 김 기사가 말했어요. 다들 준호 씨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군인 정신이 뭔지 보여주셨어요. 버스 안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단골 승객들이 준호를 알아보고 격려의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님, 신문에서 봤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기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아직 살만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과의 관계였어요.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민수와 수지는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수는 자신의 출생에 대한 충격으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준호가 전셋집에서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민수와 수진이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들어와. 준호는 담담하게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민수와 수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엄마 말만 믿고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가 그런 일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수는 더욱 힘들어했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아버지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았는데. 준호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수야, 내가 내 친아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30년간 내가 키운 아들이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준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정말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럼 저를 여전히 아들로 생각하세요? 물론이지. 혈연이 전부가 아니야. 함께 보낸 시간과 정이 더 중요해. 수진도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엄마가 아버지를 그렇게 속이고 있었다니.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아버지는 왜 화를 안 내세요? 저희가 그렇게 심하게 대했는데. 민수가 물었어요. 너희들은 잘못이 없어.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으니까. 준호는 포용력 있게 대답했어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어갔어요. 아버지, 버스 기사 일 그만두시고 다른 일 하세요. 수진이 말했어요. 왜? 나는 이 일이 마음에 들어.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해병대 원사라고 존경하는데 버스 기사 일하시는 걸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민수야, 일에는 귀천이 없어. 버스 기사도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야. 군인 때와 다르지 않아. 준호의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영숙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편지가 왔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긴 편지였어요. 준호 씨, 정말 미안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30년간 당신을 속이고
아이들까지 상처를 주었습니다. 특히 민수에게는 정말 큰 상처를 안겨주었네요. 당신이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였는데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편지를 읽은 준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영숙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상처를 받은 일이었으니까요. 몇 달이 더 지나자 준호의 일상은 완전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연금도 원래대로 돌아왔고 위자료도 받게 되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어요. 하지만 준호는 계속 버스 기사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셔도 되잖아요. 수진이 말했어요. 이 일이 좋아. 사람들을 만나고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준호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어느 가을 오후 준호는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작은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힘들었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했고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찾아와 준호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오늘 운행 끝나셨어요? 응, 이제 끝났다. 그럼 저희랑 저녁 먹으러 가요. 오빠가 맛있는 식당 찾아뒀대요. 준호는 아이들과 함께 일어서며 하늘을 향해 마지막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나는 군인으로 살았고 끝까지 군인답게 싸웠다. 속으로 다짐하며 경례를 마쳤어요. 아버지, 뭐 하세요? 수진이 물었어요. 그냥 인사하는 거야.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과 함께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에서 민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저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수진이 덧붙였어요. 준호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가족의 사랑을 되찾은 순간이었어요. 해병대 원사에서 버스 기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건배. 세 사람의 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어요. 준호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군인의 명예를 지키고 가족의 사랑도 되찾은 완전한 승리였어요. 석양이 완전히 지고 새로운 밤이 시작되었지만 준호에게는 희망찬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